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 낮 기온은 37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대전과 광주 36도, 대구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북상하고 있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 곳곳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도 맞대응 조치를 거론하고 있지만 일단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는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가 실행되려면 3주 이상 남은 만큼 우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면서 국내의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를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용인하겠다는 생각을 아베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YTN이 입찰 방해 의혹을 보도했던 부산항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한 부산항만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롯데건설 측에 입찰 내부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YTN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부정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국경도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오하이오주 소도시 유흥가에서 주말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서 무려 2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13시간 간격으로 벌어진 두 사건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경찰에 사살당했고 20대 백인 남성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 열대야가 나타난 게 벌써 며칠째입니까? 네, 오늘로 서울은 벌써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6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폭염경보 속에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7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겠고요.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지의 뜨거운 열기가 지난 밤사이에도 좀처럼 식지 못했습니다. 대전의 최저기온이 25.7도, 강릉 25.2도로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는 폭염경보 속에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36도, 대구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해 27도, 포항 31도로 비교적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강도의 소형급 태풍으로 규슈 남동쪽 먼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규슈 남단에 상륙한 뒤 남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모레 새벽이면 남해 부근에 상륙하겠고 낮 동안 내륙을 관통해 밤이면 속초 부근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 영향으로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어젯밤도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시죠? 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은 아예 밖으로 나와서 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홍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은 밤이 되면서 오히려 활기를 찾았습니다. 3355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 연신 부채질도 해보고 시원한 음료를 마셔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오늘따라 바람 한 점 없는 강변이 아쉽습니다. 오늘 낮에 소나기가 내렸어갖고 그래도 밤에 좀 시원할 줄 알고 나왔는데 많이 덥고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운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낮 뙤약볕 때문에 하지 못한 물놀이. 해가지고 밤이 됐어야 소원을 풀었습니다. 네,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좋고 또 집에만 있으면 아이들이 핸드폰만 하고 그래서 그게 답답해 보여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찜통더위는 밤이 돼도 계속됐습니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민들은 이렇게 공원이나 강변으로 나와 더위를 달랬습니다. 이열치열 운동으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합니다. 공원 산책로는 야간 라이딩과 조깅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농구 코트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차지했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지만
기분은 오히려 상쾌하다고 합니다. 샤워하고 나서 잠을 자면 더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한 것 같아요. 시민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열대야는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화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무더위 속에 전력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경주에서는 화재로 자동차 부품 공장이 모두 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은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냉장고야 뭐 버리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물고기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네요. 네.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하는 등 긴급 복구 작업에도 6시간이 넘게 전기 공급이 중단돼 600여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밤 10시 반쯤에는 경북 구미시 비산동의 아파트에서도 잇따라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무더위와 정전으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주시 외동읍 모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휴가 중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화성 물질 등이 타는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엔 부산 기장군 실랑리의 한 도로에서 소렌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고 있던 47살 김모 씨가 숨지고 차량 운전자 55살 윤모 씨와 동승자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지난 주말 폭염에 선로가 휘면서 열차 수십 대가 무더기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선로 변형을 막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선 달궈진 선로를 식히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KTX가 지나는 고가 철로 위, 시원한 물줄기로 뜨거운 선로를 식히고 있습니다. 철로된 선로가 변형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찜통 더위 속에 숨은 턱턱 막히지만 쌩쌩 지나가는 열차 옆에서 하는 작업이라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선로는 엄청난 복사열을 내뿜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금세 이렇게 땀으로 범벅이 돼버렸습니다. 선로 온도는 보통 대기 기온보다 15도가량 높습니다. 여름에 여기서 작업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죠. 그래도 직업의 의의를 갖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 센서가 설치돼 있어서 선로 온도가 오르는 것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뿌리기 작업은 보통 사람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국 30여 곳에만 자동 살수 장치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규정상 선로 온도가 섭씨 55도를 넘으면 열차는 서행에 들어가고 섭씨 64도를 넘기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 속에서 열차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 후끈 달아오른 선로를 땀 흘려 식히고 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 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어제 오후 당정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반영뿐 아니라 현재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 장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협의에 대해 당장 시급한 실질적인 조치가 빠져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당정청이 모여서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다면서 대책회의가 아니라 차라리 결의 다지기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나을 지경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당장 불이나 들과 산으로 번지고 있는데 불을 끌 수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리를 하는 격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도 맞대응 조치를 거론하고 있지만 일단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는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우리도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국내외를 향한 여론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고위 당정청 협의는 일본의 보복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맞대응 조치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리가 고려하는 대응 조치로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 안전조치 강화, WTO 제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등을 거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카드를 다 공개하면 전략이 아니라면서 밝히지 않은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려면 3주 이상 남은 만큼 우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한 의장 성명이 채택되는 등 국제 여론전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는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역사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에 나섰다는 걸 국제사회도 모두 알고 있다며 우리도 보복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지금으로선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SNS를 통해 여론전에 동참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고 최종원 평화기획비서관도 2017년 가을만큼 엄중한 상황이지만 다시는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이번 위기를 극복해 일본을 이길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으자는 데 당분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2차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한 정부 대응 조치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사흘 만에 다시 강한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임시 국무회의에선 앞으로 벌어질 사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면서 강한 대응 조치를 예고하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일본 경제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잠시 뒤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엽니다. 한국과 대립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일본 시민들의 집회가 도쿄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신주쿠역 앞에서 시민 2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한국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건 민주국가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갈등이 아베 정권 인기몰이를 위한 우매한 정책임을 많은 일본 국민이 안다며 양국 경제와 지역 안전을 훼손하는 결과만 낳는 수출 규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한 회사원이 한국 시민들의 아베 규탄 구호에 연대의 뜻을 표하기 위해 트위터에 알린 집회 계획을 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본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됐는데요. 이 소녀상 작가들이 YTN 스튜디오에 나와 사태의 경위와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현의 부자유, 평화의 소녀상 전시 주제입니다. 전시 중단 사태는 역설적이게도 표현의 자유가 정치 논리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줬습니다. 본인들도 이런 사회에 살았었나 하고 이번에 다시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과거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폭력적이었습니다.
미술제 행사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켜줄 줄 알았죠. 아.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예. 작가들은 일본 극우단체가 극성을 떨었지만 전화 항의 수준이었다며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테러 위협으로 안전한 전시회 운영이 불가능해 소녀상 관람을 막았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스가 장관 그리고 나고야 시장 이런 정치인들이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이 미술 총감독을 지금 압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작가들은 특히 과거 소녀상 훼손이나 최근의 전시 중단 사태 등을 할머니들이 알고 마음 아파할까 걱정했습니다. 할머님들은 본인처럼 생각하시는데 예. 할머님들이 너무 아프실까 봐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일본 내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더 알려지고 함께하는 일본인도 늘어나는 건 다행입니다. 안에는 반일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일본의 압력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사라졌고 그 사이 할머니 한 분이 또 별세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20명 남았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지난 2주 연속 5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파로 40%대로 다시 내려앉은 가운데 일본의 경제 도발이 불거진 주 후반에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7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2%포인트 떨어진 49.9%를 기록했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포인트 오른 45.5%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파로 주 초중반에는 하락했다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보도가 나온 주 후반에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41.5%, 자유한국당이 2.1%포인트 오른 28.8%를 기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서 하락한 반면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어렵사리 추경을 처리한 국회가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외교 안보 국회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북한에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의도와 대비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군의 분석 신뢰도나 기강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초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북의 안보 위협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제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정보 실패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말장난입니까? 다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청와대를 상대로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청와대에서 그동안 잘 준비해왔고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를 좀 경제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책임과 역량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파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민주당과 안보 자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한국당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체 회의도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데 외교적인 측면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당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오찬을 가진 데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식자재로 장사하는 일식당도 가지 말라는 것이냐면서 반주로 마신 건 일본 술인 사케가 아닌 국산 청주인 백화수복인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연아 원내대변인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던 당일 집권 여당 대표가 일식당에서 식사한 건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국산 술을 마셨어도 일식당이라는 상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 부대변인은 여당은 사케가 아니었다는 물타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일본 경제 침략 관련 회의에서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한 것도 쇼였냐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용인하겠다는 생각을 아베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를 위해서란 건데요.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는 미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체된 비핵화 협의에 북한을 붙잡아두기 위해 이 같은 생각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을 비난하면 강한 반발을 불러 북미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약속을 깬 것도 아니며 걱정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Sure, because these are short-range missiles. We never discuss that. We discuss nuclear. What we talk about is nuclear. Those are short-range missiles, sure. And a lot of other countries test that kind of missile also.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5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아베 총리에게 북미 관계가 결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는 아베 총리에게 동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를 묵인하고 있지만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의 미사일도 용인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른바 호위 연합체를 구상하고 있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호주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양국 장관급 회의를 끝낸 뒤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동참하지 않을 거라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두 나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every country that has an interest in that region and has goods and services that flow, energy that flows into places like Japan and Korea, that they participate in a way that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ir own economies. 호위 연합체 동참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겁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5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에 요청한 바 있다며 동참 요청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호주로 가는 기내에서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곧 며칠 내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북한이 외국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최대 20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의 금품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서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이같이 탈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로 북한 소액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이 15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한국의 거래소를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쓰레기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재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아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큰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종 열흘 만에 돌아온 주은리 양이 건강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종 기간 행적을 알아보기 위한 경찰 조사가 이르면 오늘 시작됩니다. 조사는 전문 상담사와 면담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이 다른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 만큼 실종 기간 조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대형 국책 사업인 액화 천연가스 저장 탱크 건설 공사에서 3조 5천억 원대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에 벌금 1억 6천만 원씩을, 하나건설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조 5천억 원대 국책 사업인 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일본 문제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주 초 개각 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끝나지 않아 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한 유흥업소 사장이 동네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가게 사장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옆 가게가 잘 돼서 배가 아프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 텅 빈 가게 안. 한 손에 맥주병을 든 남성이 호신용 3단봉으로 계산대를 힘껏 내리칩니다. 유흥업소 사장 A씨가 길 옆 경쟁업체에 몰래 들어가 물건들을 부수는 장면입니다. 1시간 전 같은 장소. A씨는 폭력배 3명까지 동원해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방 안에 가둬놓고 온갖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넌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A씨는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뒤 분을 못 이겼는지 다시 혼자 찾아와 난동을 피웠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이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다 망가져 영업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길 옆 가게가 잘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 사장님을 좀 견제하고 쉽게 하고 좀 질투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 이후 경쟁업체는 한 달간 쉬기로 했지만 A씨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CTV를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피해자도 맞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친구들도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경찰은 일단 A씨를 재물 손괴죄로 입건해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부산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대형 금융투자사가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혹, 지난 6월에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업을 추진한 부산항만공사가 당시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롯데건설 측에 입찰 내부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YTN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하나금융투자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중복으로 입찰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복 입찰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하나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들이 사업 계획을 평가받지 못한 채 탈락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롯데건설은 이 같은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알려준 건 다름 아닌 입찰 공고를 낸 부산항만공사였다고 롯데 측은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만공사에서 들었거든요. 두 개 중복이 됐다. 어떡할 큰일 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 기업에 보안 유지가 필수인 입찰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롯데 측은 부산항 상업지구 개발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입찰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하나금융투자의 중복 입찰을 걸러내지 않아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공사 측은 중복 입찰 금지는 공고문에도 명시했고 외부 기업의 입찰 정보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금융투자사의 석연치 않은 중복 입찰과 입찰 정보 누설 의혹까지 벌어진 상황 속에 사업계획 평가조차 받지 못한 회사들이 속출했지만 사태에 따른 법적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혹시나 이렇게 또 중복 입찰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가려내고 좀 따져보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고쳐가야 될 것입니다. 부산항 재개발 사업의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경찰이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강남구 논현동 대성 소유 빌딩에 있는 업소 5곳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업체에서 확보한 장부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서 성매매 알선이나 마약 거래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 건물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해온 업주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급 8,59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입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합니다.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동자들이 생계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심의 이전부터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셔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에 잇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사태, 신약 후보 물질의 글로벌 임상 3상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닙은 임상 3상 목표치에 미달했고 신라젠의 팩400은 말기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물질 확보부터 출시까지 신약 개발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글래스 실링, 유리 천장이 저는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을 위한 도전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팩400과 표적 항암제를 병용하기보다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리 제네론사와 함께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대장암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방암과 두경부암, 간전이 암종에 대해서도 글로벌 제약사의 면역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병용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임상시험을 통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추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안병훈이 윈덤 챔피언십에서 아쉽게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놓쳤습니다. 사흘 내내 선두를 달렸던 안병훈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는 데 그쳐 최종 합계 20언더파로 우승자 포스턴의 2타가 모자란 3위에 그쳤습니다. 김시우는 17언더파 5위, 임성재는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페어웨이로만 볼이 가면서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쉬 여자 오픈에서 한 시즌 메이저 3승에 도전했던 고준영이 아쉽게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준영은 영국 밀턴 케인스에서 열린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로 우승자 일본의 시부나보다 2타가 모자랐습니다. 올 4월 ANA 인스퍼레이션과 지난주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고준영은 5차례 열리는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에게 주는 애니카 메이저 어워드상을 확정했습니다. 박성현이 10언더파 8위, 이정훈이 공동 9위에 오르는 등 우리 선수 3명이 톱10에 올랐습니다. 이번 총기 참사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도의 표시로 백악관을 비롯한 관공서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포고문 발표를 통해 이번 비극적인 총격으로 인해 살아가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애도하며 분별 없는 이번 2차례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친 모든 이들과 고통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 정치권에선 트럼프 책임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잇단 총격 참사. 이 가운데 최소 2개 사건의 범행 동기로 증오 범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적 언사가 비극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작성한 트윗입니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인 엘리자 커밍스 의원을 잔인한 불량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도 민주당의 여성 유색 인종인 4명의 의원에게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공격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상대편인 민주당 주자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모든 증거는 우리가 인종주의자이자 백인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외국인 혐오자 대통령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향이 엘페소인 베토 오로코 전 하원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인정한 인종주의자로 더 많은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코리 부커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포와 증오, 편견을 조장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릭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정치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 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갈등 부추김을 비난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가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11개 국가들을 세계무역기구의 개도국 지위에 무임승차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겁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멕시코와 브루나이 등이 개도국의 지위를 벗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집회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바다에 빠뜨려 훼손한 데 대해서 중국 당국이 악질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 사무 판공실은 일부 과격 시위대가 국기 개양대에 걸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끌어내려 바다에 던졌다면서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과 홍콩 국기 국가 휘장 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홍콩 사무판공실은 이어 이러한 행위는 일국 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모든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입니다. 밤사이에도 서울의 최저 기온은 25.6도를 기록하면서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낮엔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사람의 체온보다 높겠습니다. 그 밖에 태백 산맥 서쪽 지역도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춘천과 청주, 대전과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현재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 하고요. 수시로 물을 마셔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실내 온도 조절이 쉽지 않다면 무더위 쉼터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중간 강도의 소형급 태풍으로 규슈 남동쪽 먼 해상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자세한 진로를 보시죠. 내일 새벽 규슈 남단에 상륙한 뒤에 남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후 태풍은 세력이 약해진 상태로 내일 밤 사이에 남해안 지역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모레 낮 동안 태풍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무더위는 점차 수그러들겠지만 내일 오후 남부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